얼마 전 파타이 태국에서 엄청난 방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국은 현재 도입한 지 30년이 훌쩍 넘어가는 할아버지 호위함들 가운데 이제 그중 4분을 당장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가운데 2척이 바로 올해 말 퇴역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태국은 새로운 호위함 쇼핑이 매우 급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태국은 동남아에서도 꽤 큰 국가로 아주 긴 해안가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해군의 중요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태국은 현재 총 7척의 호위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중 무려 6척이 모두 중국제입니다. 그것도 무려 30년 전 중국 기술로 만든 것으로 지난 1991년에 차오 프라야급 호위함 4척을, 또 3년 후인 1994년에 나레수왕급 호위함을 2척 더 구매해서 지금 6척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마치 중국집처럼 중국제 호위함 6척을 운영하며 어찌어찌 해군을 꾸려오다가 한참 후인 2019년에 와서 갑자기 새로운 신형 군함을 한 대 구매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하나오션의 최신형 스텔스 전함인 푸미폰 아둔 야대급 호위함으로, 이때 태국은 갑자기 레드불에다 불닭 소스를 넣어 끓인 뜨거운 똠양꿍을 원샷 드링킹한 것처럼 한국산 호위함의 말도 안 되는 성능과 완성도에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렇게 막 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눈에다 물파스를 바른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레벨의 해군 무기 세상에 눈을 뜨게 된 태국은 이때부터 아예 해군의 모든 호위함을 전부 다 이 한국산 호위함으로 바꾸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저금하며 5년을 기다린 끝에 이제 드디어 태국은 한국 호위함을, 그것도 무려 4대나 패키지로 구매하기 위해 최근 동네에 있는 한화 호위함 딜러에 와서 시운전도 해보고 또 옵션도 고르고 딜러 할인도 함께 알아보며 충분히 고민을 한 끝에 이제 드디어 캐피탈 신용 승인만을 남겨두고 지난번 2019년에 구매한 그 호위함보다 훨씬 더 성능이 발전하고 강력해진 우리 한화오션의 최신형 호위함을 인도받기 위해 지금 구매 결정 마지막 단계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지금 태국이 구매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한화오션의 호위함은 그 덩치가 무려 4,000톤급이나 되는 거대한 전함입니다. 게다가 이게 우리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KDDX 특별 옵션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최첨단 호위함이기 때문에 피탐지 스텔스는 기본이고 드론이나 무인기에 대한 방어 시스템 또한 갖추고 있는 그야말로 최신형 전함으로, 최첨단 수중 레이더인 선체 고정형 소나 외에도 예인 배열 소나 그리고 특수 소나까지 무려 3가지 종류의 최첨단 소나 탐지기를 장착하고 있는 진짜 소나 변태 전함이기 때문에 마치 수능 일주일 전 고3 학생처럼 정말 초민감 상태의 센서들을 가지고 있어 주변 수백 킬로미터에서도 적 잠수함들의 접근을 탐지할 수 있고, 무려 76mm짜리 지치지 않고 연속으로 계속 쏠 수 있는 아주 굵고 길다란 주포를 가지고 있는 데다 30mm짜리 RCWS 원격 사격 통제 체계, 그 무지막지한 전자동 기관총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데다 이지스함들처럼 수직으로 날아올라 발사되는 미사일들을 위한 수직 발사관으로 날아오는 전투기들을 공격할 수 있고, 또 근접 방어를 위해서는 최신형 신바드 RC 미사일 발사대도 2개나 갖추고 있어 이건 그냥 호위함이 아니라 바다에 떠있는 거대한 괴물 요새와도 같은 정말 무시무시한 현존 최신형 전투 전함입니다. 그런데 태국은 지금 이런 무지막지한 걸 4대나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캐피탈 신용 승인과 태국 국왕의 최종 허락이 떨어지며 계약이 마무리되고, 이후 선체 유리막 코팅과 딜러표 무료 썬팅, 그리고 끝으로 블랙박스까지 달아서 이제 출고가 되어 이 4대가 태국 해군에게 인도가 되고 나면 태국은 그 즉시 이 동남아 바다에서 가장 강력한 말도 안 되는 전투력을 보유한 최강 해군을 가지게 됩니다. 그나마 여기에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필리핀인데, 왜냐하면 필리핀 또한 최근 우리나라 호위함들을 2척 구매해서 이전에 구매했던 것 2척에 더해 4척을 가지고 있어서 그 둘은 동남아 전체를 통틀어서 현재 최강 해군으로, 그 둘이 서로 싸우지만 않는다면 각각의 바다에서 현재 태국과 필리핀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남아 해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KF-21 먹튀하고 도망친 인도네시아가 우리 보람의 잠금은 맨날 돈 없다고 주지 않으면서도, 아니 돈이 어디서 났는지 최근에는 이탈리아 해군이 퇴역시킨 고물 항공모함을 인수하기로 하며 자국 해군을 벌크업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뒷이야기가 정말로 골 때리는 이야기라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인도네시아는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치 공룡 화석과도 같은 고물 항공모함을 구입해놓고는 이게 구매하고 보니까 옛날 가스터빈 엔진 4개를 사용해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 단순히 적 전투기나 잠수 그리고 전함들에게 그냥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고정 표적이 되는 것뿐 아니라 무엇보다 맞바람이 너무 약해 항공모함에서 전투
전투기들이 뜰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대단한 인도네시아 해군은 이 항공모함의 엔진을 최신형 4개의 디젤 엔진으로 교체를 하겠다며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쳐도 그 디젤 엔진은 기존 가스터빈 엔진들보다 부피가 거의 5배 가까이 큰 200톤이 훌쩍 넘어가는 크기라 그건 마치 1990년식 쌍용 무쏘를 구입한 다음에 거기다가 신형 부가티 16기통 엔진을 우겨 놓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로 도대체 그 새로운 엔진이 들어갈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 그렇게 엔진 수합을 할 만한 기술력은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 정말 인도네시아는 여러모로 신비한 곳입니다. 참고로 거기에 들어가는 선박용 디젤 엔진 또한 그 분야 생산 및 설치에 있어 전 세계 1위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조만간 연락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우리 똠양꿍 태국 이야기로 돌아가서 태국이 이렇게 우리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려고 하는 건 물론 지난 2019년에 구매한 기존 호위함의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물론 그렇게 우리 물건 일단 한번 써본 다음에는 완전히 반해 계속 추가 구매를 하게 되는 것이 중동, 유럽, 동남아 할 것 없이 대한민국 무기 수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태국은 사실 최근에 한국 무기를 사용해서 전쟁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바로 캄보디아와의 전쟁입니다. 사실 그 전쟁은 해군이나 육군은커녕 전투기조차 한 대도 없는 캄보디아가 태국에게 전쟁을 걸어온 것 그 자체가 세계 8대 미스테리일 정도로 너무도 어이없는 일방적인 결과가 이미 예견되어 있던 그런 전쟁이었지만 어쨌든 당시 태국은 F-16 전투기들을 출격시켜 거기서 한국에게 최근 구매한 정밀 미사일 즉 KGGB GPS 정밀 유도 폭탄을 실전에서 최초로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이 한국 KGGB 미사일은 폭탄 쟁겨두기 중증 환자 우리 한국이 예전에 너무 많은 폭탄을 창고에다 쟁겨 놓은 후 이제 세월이 너무 흘러 그 구식 폭탄들의 용도가 없어져 버리자 이 머리 좋은 한국인들은 마치 폭탄에다 갓을 씌우듯 날개와 내비게이션이 달린 정밀 GPS 유도 조끼를 입혀 처치 곤란이었던 그 엄청난 양의 구식 폭탄들이 이제는 모두 GPS 장치로 정밀하게 표적 공격을 할 수 있는 최첨단 스마트 폭탄으로 재탄생해줄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말하자면 슬기로운 우리 한국 엄마들이 명절 때 남은 나물과 반찬들을 커다란 바가지에 넣고 고추장과 참기름을 조금 섞어 쓱쓱 비벼 끝내주는 비빔밥을 만들어 그 귀한 요리들을 낭비 없이 지혜롭게 재활용해 주신 것과 같은 정말 최고로 천재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아무튼 태국군은 그 KGGB 폭탄들을 사용해 하늘에서 발사해 지상 곳곳에 숨어있던 캄보디아의 군사시설들과 또 수상한 카지노 등 범죄 조직의 거점들을 모두 다 완벽하게 정밀 타격해서 한 방에 쓸어버렸고 그러자 캄보디아는 너무도 무서워 그 공격이 있자마자 채 하루 만에 태국에게 빨리 평화 협상을 하자며 꼬리를 내린 사건으로 이때의 경험 때문에 태국은 한국 무기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 지금 태국에서는 우리 호위함들은 물론이고 해군 무기 전부와 또 조만간 증강이 필요한 육군과 공군 무기들에 더해 집에 있는 그릇들과 자목까지도 모두 다 한국 무기들로 깔맞춤하려는 이유입니다. 이미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코리안 벨트 현상이 지금 동남아시아에서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태국과의 이번 계약이 잘 마무리되어 우리 호위함들이 태국의 해군을 동남아 최강으로 무장시켜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인도네시아가 지금 하려고 하는 아마도 미국에게도 어려운 전 세계 최강의 항공모함 개조 기술력이 필요한 그 멋진 도전도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500년이 걸리더라도 꼭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이게 딱히 놀랍거나 새로운 소식은 아니긴 한데 최근 굉장히 흥미롭고 기분이 좋은 해외 조사 결과가 있어 여기 짧게 살펴볼까 합니다. 2026년 현재 한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호감도가 역대 최고 수준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과거에 비해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좋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 26개국의 만 16세 이상 13,000명을 대상으로 국가 이미지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한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호감도가 무려 82.3%로 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재밌는 사실이 한국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호감도를 보인 국가들이 1위 94.8%로 아랍에미레이트였고 또 2위는 94% 이집트로 특히 중동 국가들로부터 한국의 호감도가 지금 최고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K9. 그 외 필리핀도 무려 91.4%를 기록하며 3위에 올랐고 튀르키예 또한 매우 높은 90.2%를 기록하며 4위에 올랐으며 타국에 대해 결코 후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한 영국 역시 무려 87%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42%를 기록했는데 이게 조사 이래 일본이 한국에 대해 가진 최고로 높은 호감도 수치라고 하며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낮은 일본에서조차 최근에는 변화가 있었다고 기사는 덧붙였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어떤 면에서 한국에 대해 호감을 느끼냐며 구체적인 질문도 했는데 아무래도 가장 영향이 컸던 분야는 바로 K-팝이나 드라마와 영화 같은 문화 콘텐츠로 45%를 기록했으며 그 외 한국의 현대적인 생활 문화, 즉 전 세계에서도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한 사회 인프라 및 한국의 패션과 뷰티 영향력이 31%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고 나아가 한국은 전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력을 가진 국가라는 인식과 경제 수준이 매우 높은 나라로 한국에서 만든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아 그 신뢰도가 호감도로 이어진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긴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크게 누구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동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치 아이돌 같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말하면 입만 아픈 K-팝이나 드라마 그리고 영화의 넘사벽 인기 이야기는 차치하더라도 이제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한 곳이자 또 서울은 모든 것이 신기할 정도로 가장 빨리 돌아가는 말하자면 과거 뉴욕과도 같은 전 세계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같은 것도 보면 나라 사이즈에 비해 이상할 정도로 스포츠를 잘해 연일 뉴스에 오르는가 하면 옛날 박지성을 비롯해서 이제는 손흥민 같은 말하자면 그냥 아시아인들 중에서 가장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세계 축구의 본진인 영국은 물론 이태리, 독일 같은 유럽 리그를 통틀어도 최고 중 최고 수준에 도달한 이후 이제는 미국 동네 리그에 가서 양악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한국인인 경우처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와, 이 나라 사람들은 뭔가 굉장히 특별하다는 느낌을 주며 그 외에도 세상 사람들 절반은 삼성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미국의 많은 가정에서는 LG 가전이 최고 명품으로 사랑받으며 사용되고 있는 데다 요즘은 연일 이 반도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한국의 삼성과 하이닉스가 나오며 또 그 와중에 전 세계에서 싸움으로도 실질적으로는 미국, 중국, 러시아 다음으로 네 번째로 잘 싸우는 매우 희한한 나라라서 우리나라는 실제로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튀는 매우 특별한 국가입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는 전 세계 유일 분단 국가로 우리야 앞서 본 그 이유들로 유명하지만 또 우리 위쪽 이상한 친척들 또한 정말 희한하고 괴상한 이유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국가일 정도로 우리 한국인들은 절대 중간 따위는 없고 극과 극을 달리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굉장히 특별하고 튑니다. 그래서 해당 조사에서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아름답고 뛰어난 문화와 전통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전 세계 최고의 최첨단 기술력을 함께 가지고 있어 그렇게 아름다운 과거와 최첨단 미래가 동시에 공존하는 모습이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 어느 국가 어느 국민들도 보여주지 못한 놀라운 수준의 민주주의 시스템과 회복 탄력성이 바로 그들이 한국에게 매력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사에서 한 가지 매우 흥미로워 그러면서도 매우 의미가 깊은 부분을 한 가지 짚어주었는데 바로 외국인과 한국인이 생각하는 인식의 격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약 82.3%라는 엄청난 수치의 호감도를 기록했는데 그와는 다르게 한국인들은 자국에 대해서 고작 60.4%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 한국인들은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고 동경하는 자기 나라에 대해 그리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특이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눈높이가 너무
높습니다. 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국가들이 있고 우리는 그 중에서 경제력으로는 세계 10위, 문화적으로는 세계 1위를 밥 먹듯이 하고 또 반도체와 조선 기술로도 세계 1위, 미래 인공지능 능력과 로봇 기술력도 세계 3위권에다 군사력도 세계 4위 또는 5위를 하고 요즘은 방산 능력도 세계 3위급에 들 정도로 그 영향력이 급부상하고 있는 데다 심지어 작년 포브스에서 조사한 전 세계 최고 선진국 순위에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 가운데 무려 6위를 한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겁니다. 이것보다 더 잘해야 하고 2, 3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압도적인 1위를 해야만 그때 가서야 비로소 만족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준치가 너무너무 높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더해 단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높이까지 올라와 서 있는가와는 별개로 불과 70년 전에는 그 200여 개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미래에 대한 일말의 희망조차 없었던 국가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이뤄낸 것인데도 아직도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국민성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정말 설명도 안 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성공 신화를 쓸 수 있었던 것이긴 한데 그래도 가끔은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이뤄내고 있는지, 이뤄내 왔는지, 그리고 그 누구보다 앞서서 이뤄가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자랑도 좀 하고 좀 의시되고 뻐기기도 하면서 자축하며 즐길 줄 아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와 한국인이라는 이 괴상한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 비슷한 사례조차 찾을 수가 없는 차라리 인간보다는 오히려 외계인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도 뛰어나고 또 생각할 때마다 짠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동안 정말 너무도 빡세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로 그런 자신과 자신의 국가에 대해 그리고 민족에 대해 우월감 같은 해로운 감정이 아닌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뿌듯함 정도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매일매일 느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정말 잘 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외국인들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마치 어떤 아름답고 멋진 아이돌을 보듯 경외하고 사랑하며 자랑스러워하며 그 자부심을 한껏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eartbeat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지금 다들 맛있는 김치 부침개와 해물파전, 동그랑땡과 떡국 드시며 그리고 영악한 조카들에게 좌우로 정신없이 삥을 뜯기시며 즐거운 설 연휴 다들 잘 보내고 계실 텐데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는 모두 이 대한민국이라고 불리는 전 세계 육지 면적의 고작 0.07%밖에 되지 않는 엄청나게 작은 땅, 그것도 전 세계 인구의 고작 0.6%를 조금 넘는 수준의 약 5천만의 인구로 이루어진 매우 독특한 이 나라에 함께 살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인 것을 넘어 가장 멋있고 또 가장 특별한 국가이자 민족입니다. 이건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어차피 내가 사는 나라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며 만약 내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부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가 가진 보물들에 대해 5가지만 짧게 추려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5위부터 시작해 올라가 보자면 5위는 바로 우리나라의 말도 안 되는 인프라입니다. 정말 아주 가끔 한 100년에 한 번씩 짧게 외국에 나가볼 기회가 있는데 그런데 나갈 때마다 물론 그 나라의 멋진 유적들이나 그림 같은 바닷가 같은 게 굉장히 근사하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거기서 시간을 보낸 지 불과 며칠만 지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집니다. 원래가 집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나를 슬프게 만드는 키 크고 잘생긴 코쟁이 아저씨들이나 금발의 예쁜 아가씨들이 너무 무섭기도 해서 그렇긴 하지만 일단 외국은 다 그게 뭐든 다 너무 느리고 불편합니다. 그건 유럽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를 가도 그 느낌과 형태가 조금 다를 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처럼 편리한 곳이 없습니다. 마치 이곳은 편리함과 효율성에 있어 어떤 강박증이 있는 중증 환자들만 모여 사는 거대한 병원처럼 말하면 입만 아픈 우리 교통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전 세계 모든 주거지 중 편리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최고일 것이 분명한 대한민국의 아파트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화가 이루어져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속 세상이 더욱 활발한 한국의 온라인 인프라. 아마 온라인 속 활동만 따지자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지금 러시아랑 알래스카에다 아프리카까지 다 합한 것 정도의 거대한 영토를 누리고 있는 그런 나라일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든 필요한 건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하루도 아닌 거의 반나절 만에 현관 앞에 도착해 있고, 그리고 아무도 그걸 탐내거나 훔쳐가지 않고, 아니면 그냥 밖에 직접 나가 뭘 사려고 해도 동네마다 편의점부터 대형 마트까지, 아니면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해도 이보다 더 편할 수 없는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곳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과 치안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둑 걱정이 없는 매우 드문 나라이자 젊은 여성이 그게 저녁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혼자 어디든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현 시점 전 세계 거의 유일한 나라인데, 이런 압도적 치안은 단지 사회 인프라가 좋은 것뿐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민도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입니다. 4위는 바로 김치입니다. 우리 인간은 공짜 또는 돈을 적게 들어 누리는 것들, 아니면 매일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 별로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데, 김치는 집에서도 매일 먹고 또 식당에 가도 그냥 공짜로 주기 때문에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맛 좋은 김치는 어떤 음식을 먹을 때도 잘 어울리며 동시에 건강을 지켜주는 약 기능까지 하는 이 지구상 최고의 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300종류가 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치와 함께 우리나라는 된장을 비롯해 각종 장류와 무침, 절임, 볶음, 그리고 쌈 등 중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음식 문화가 가장 발달한 매우 드문 국가입니다. 이 음식 문화는 일종의 과학과도 같은 분야이고, 또 오랜 세월을 걸쳐 그 나라의 국민들의 생활을 토대로 아주 천천히 구체화되고 발달되는 분야인데,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세상의 최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 중에 보면 음식 문화가 놀라울 정도로 발달되지 못한 국가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먹을 게 많고 또 자기들도 엄청나게 많이 먹으며 그게 골뱅이나 미나리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절대로 먹지 않는 이상한 음식들조차도 귀엽고 엄청나게 맛있는 건강한 음식으로 만들어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 대장 김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는 너무도 맛있는 우리 먹거리가 엄청나게 다양하고 풍요롭다는 점은 정말로 커다란 축복입니다. 3위는 드디어 우리 이순신 장군님입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여기서 딱히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기는 한데, 그냥 생각해보면 우리 인류사를 통틀어서 이런 인물이 없습니다. 그냥 신화 또는 만화에서 툭 튀어나온 그런 말도 안 되는 설정과 기록을 가진, 그야말로 이 지구 역사 전체를 훑어봐도 그 비슷한 인물조차 찾을 수가 없는 그야말로 신입니다. 일단 당시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를 생각해보면 우리 런조는 그 누구보다 먼저 번개 같은 발을 사용해 가장 먼저 북쪽으로 튀어버린 것에 더해 이순신 장군이 자기보다 더 인기를 얻게 될까봐 사사건건 그를 괴롭힌 것을 넘어 나중에는 아예 전쟁 중인 이순신 장군을 불러들여 고문하여 그를 죽음 직전까지 가도록 만들어 놓고는, 또 다시 전세가 위급해지니까 정말 양심도 없이 그에게 긴 편지를 보내며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사정했던 그런 런조의 맘먹는 수준의 해악이었던 당시 동북아 최고의 장수였던 하지메 사토루 역시, 그는 이순신 장군이 평생을 걸쳐 모아놓은 160척의 판옥선과 잘 훈련된 약 1만 5천 명의 조선 정예 수군을 그 한심했던 7천량 전투 한 방에 싹 다 수장시켜버린 인물로 임진왜란 내내 런조와 함께 우리 이순신의 발목을 잡았던 원흉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순신 장군은 앞서 말한 런조의 린치 때문에 망가진 몸으로 고작 12척의 판옥선을 가지고 총 330척, 그 중에서 전투에 나선 133척의 왜군들을 상대로 명량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우리나라를 그 사악하고 끔찍한 외놈들로부터 구해내 오늘날 우리가 나카무라가 아닌 아름다운 한국 이름을 가지고 한국어를 쓰며 우동과 닭광 대신 쌀과 김치를 먹으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의 귀인이자 신이 바로 이순신 장군님입니다. 그 명량 외에도 한산도 대첩과 노량 대첩 등 그의 신화 같은 전쟁 활약은 이미 국민들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고, 또 그가 승리한 그 26전의 전투들이 모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마치 영화 같은 장면들이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왜군들을 보이는 족족 수상시켜 버리면서도 우리 조선의 수군들의 피해는 거의 없었는지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은 아마 앞으로도 두고 과거 우리나라에 그런 엄청난 사람이 존재했었다는 사실, 또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사람의 후회라는 것이며, 그래서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거대한 자부심이 되어주는 동시에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도 이순신 장군님이 명랑에서 보여준 바로 그 기적을 떠올리며 우리도 그처럼 그게 얼마나 불가능하고 무서운 어려움이라고 한들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저력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위는 바로 한글입니다. 세상에는 아주 많은 종류의 언어가 있고 또 아주 많은 종류의 문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어떤 문자는 다른 문자들에 비해 더 우월한데 우리 한글은 그런 순위를 매기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뛰어난 문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디폴트로 다 장착하고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가 가장 널리 쓰이기 때문에, 그리고 포장지 같은 것도 막 영어로 뭐라고 써놓으면 확실히 분명 뭐가 좀 더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기는 한데, 그건 영어 자체가 대단해서라기보다는 그 영어가 지난 수백 년 이상 전 세계를 지배해온 그 국가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후광 효과가 있어서입니다. 어디에 영어로 뭐라고 써져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과거 영국과 미국의 후광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뭔가 있어 보이는 것 뿐입니다. 한글은 세상 모든 문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소리를, 그것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어 일단 문자로서의 기능을 최고로 높은 수준에서 수행하는 것에 더해 마치 레고처럼, 말하자면 3D로 입체적으로 최소한의 자원과 모험을 사용해서 착착 완성해 만들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천재가 아니라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극한의 효율을 가진 인류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게다가 우리 한글은 너무 예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사람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 음식을 만들더라도 그 맛은 당연한 것이고 건강도 절대 놓치지 않는 것에 더해 심지어 미적 완성도까지 함께 고려해 음식을 만들어 왔고, 다른 모든 사물들 역시 기능과 함께 아름다움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개발을 해왔는데, 이 한글 역시 컴퓨터로 글을 쓰다 보면 마치 자석이 붙은 듯 이게 글자의 받침이 착착 갖다 붙으며 한 덩어리씩 예쁘게 완성이 되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문자보다 너무도 신기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게다가 이 한글은 이게 우리 세종대왕께서 궁예를 하시어 먼 미래 디지털 세상까지 다 내다보고 그렇게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한글은 마치 디지털 시대를 위해 맞춤으로 제작한 것처럼 그 편리함과 효율성에 있어 가장 완벽한 미래 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00년도 초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 국가로 정말 순식간에 도약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한글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1위는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성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다는 점이나, 또는 너와 나 우리 빼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너무도 훤칠하고 잘생겼으며 또 여자들 역시 가장 예쁘고 아름답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들은 이게 너무 우리 자랑하는 것 같아 조금 얄미우니까 차치하고, 대신 천사와 악마가 한 몸에 갇혀 있다고도 불리며 전 세계에서 가장 승질머리가 급해 단순히 느린 것을 참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부분들이 그냥 최고로 효율적으로 돌아가야만 직성이 풀리며, 또 비행기 타서도 다들 착륙을 하기 10분 전이 되면 누가 말도 안 했는데 마치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것처럼 다들 모두 짐을 정리하고 플라스틱 쟁반도 착 위로 올린 후 입국 카드까지 완벽하게 작성해서 손에 쥔 채로 안전벨트 매고 모두가 얌전히 착륙을 기다리고 있어 전 세계 항공사 승무원들이 가장 신기해하고 좋아한다는 그런 좋은 쪽으로 급하고 효율적인 국민성 덕에 우리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최빈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에 합류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 외에도 우리나라 국민성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회복성입니다. 영어로는 리질리언스라고 부르는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능력이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 개인의 삶도 그리고 세상 만사도 만만한 게 없습니다. 언제나 어려움이 닥쳐오고 종종 생각지도 못한 사건과 실패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지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잃고 삶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도 툴툴 털고 일어나 다시금 삶을 일으키기 시작하며 종종 이전보다 더 높은 성공까지 자신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 번의 실패만 경험해도 그것이 마지막이 돼요. 그 사건이나 실패로부터 다시는 일어서거나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곳은 얇은 비단천으로 살짝 덮어놓기만 한, 그러나 그 속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야만 그 자체인 너무도 무서운 곳이어서 이 세상에 사연 없는 국가나 민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한번 커다란 사건을 겪게 되어 나라가 무너지고 나면 또는 공격을 받게 되면 그냥 거기서 좀 저항하다가 상대가 너무 강하면 이내 포기하고 자신의 역사, 민족, 정체성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나라 경제가 주저앉게 되면 그 이후에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변태 같은 게 어찌된 게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극에 달할수록 마치 이순신 장군님이 그랬던 것처럼 어디에서부터인가 신비로운 힘을 끌어가지고 와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괴력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어려움을 모두 이겨내버리고 결국 이전보다 더 높은 곳으로 기어코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이건 지난 5천년간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DNA에 학습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우리 민족이 좀 별종이라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이 지구 역사에서 보면 과거 우리가 중국과 거란 등 거대한 적들과 싸워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결국에는 이겨온 수많은 사례들이나 아니면 근대에 와서 한국 전쟁이나 IMF 등과 같은 아니면 태안 기름 유출 사건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나 사건들을 결국에는 단순히 이겨낸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모두가 그 위험 앞에 차돌처럼 똘똘 뭉쳐 단결해서 이겨낸 역사를 보면 그것도 그런 모습을 변함없이 반복적으로 보여준 경우는 전 세계 어디를 봐도 그런 사례가 아예 없습니다. 그 회복성이야말로 다른 수많은 우리의 강점들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로 남아있게 만든 저력이자 또 우리가 너무도 감사하게도 오늘날 전 세계에서도 가장 잘 살고 가장 강력한 선진국 가운데 한 곳이 된 이유이며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늘 그래왔듯 그 모든 어려움을 결국에는 잘 이겨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 그게 개인의 삶이든 아니면 국가 차원의 서사든 간에 우리는 항상 결국에는 모두 다 잘 될 수밖에 무려 5천년 동안 우리 안에 축적되어 온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함께 살펴본 그 5가지 모두 사실 우리 모두 그냥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그래서 딱히 평소 고마움 같은 건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일 수도 있는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은 분명 엄청난 축복이고 특혜이며 또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누리고 있는 정말로 귀한 축복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 그 익숙한 축복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하며 모쪼록 우리 모두 올 한 해에도 어려움이 있다면 분명히 다 잘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고 또 좋은 행운의 기회가 있다면 그건 역시 꼭 잘 잡아 그렇게 우리 모두 올 한 해에도 항상 건강하고 모두들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그 글도 너무 공감이 갔지만 댓글을 보면 정말 많은 다른 분들 역시 이게 그 주판과 실내화 주문 그리고 삐삐와 공중전화의 아날로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넘어 스마트폰을 지나 이제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까지 어찌어찌 살아남아 넘어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오히려 옛날보다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있어 다시금 공부를 해야 하고 또 그 새로운 기술들을 따라잡으며 배우고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버겁고 또 무섭다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기분이실 텐데 얼마 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조만간 인공지능의 본격적인 발전으로 인해 가장 영향을 받게 될 40가지 직업들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 있었던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도 그렇고 이런 전망이나 분석은 이전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것도 가장 최근에 정리해 발표한 내용으로 꽤 신뢰성도 높은 데다 각 분야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참고하는데 좋은 내용이 될 것으로 보여 공부삼아 그리고 재미삼아 그 핵심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이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사실 가장 혜택을 받고 인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의외로 지금 가장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프로그래머들은 그 코딩 기술을 배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최고의 회사에 들어가려면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프로그램 기술을 배워 그것도 최고의 실력을 유지해야만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최근 등장한 엔트로픽의 코딩 인공지능 같은 경우 이미 그 실력이 업계에서 굉장히 실력이 좋은 프로그래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에 더해 더 무서운 건 그 실력을 발휘하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문 프로그래머가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가며 고민하고 코드와 씨름해야만 나올 법한 아주 복잡한 프로그램을 이 새로운 코딩 인공지능들은 그냥 불과 단 몇 분 만에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과거에는 최고로 여겨지던 직업인 바로 변호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업계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대형 로펌들에서 신규 변호사들을 채용하는 것이 엄청나게 줄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변호사들의 업무의 약 70% 정도는 사실 드라마에서 보는 것 같은 법정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판례 검색, 계약서 검토, 그리고 서면 작성 같은 것들인데, 그래서 로펌의 신입 변호사들이 처음 취업하게 되면 그들이 향후 3년에서 5년간 대부분 하게 되는 일들이 선배 주니어 변호사들의 재판에 필요한 판례들을 찾아 분석하거나 서류 작성 및 다양한 자료를 찾는 일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데이터 서치와 엄청난 양의 문서 작업들입니다. 그런데 똑똑하신 분들이 모두 모여있는 요즘 대형 로펌들답게 진작부터 회사에서 수백억 원을 들여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미 이런 반복적인 데이터 서치 및 문서 작업들을 자동화시켜버려 엄청나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로펌 입장에서도 그 비싼 급여를 주고 매년 많은 신입 변호사들을 채용하거나 또는 그들을 이후 몇 년 동안 주니어 변호사로 키우는 것이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또 부담이 돼요. 요즘에는 신입 변호사들을 채용하는 대신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더 많은 법률 비서들을 채용해서 기존의 변호사들의 업무를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대부분의 회사들의 고객 센터들 역시 일단은 인공지능의 자동 응답 기능으로 바로 연결이 된 지 오래인데, 이것 말고도 몇 년 전부터 그 강원도에 있다는 땅 일단 사놓으면 앞으로 100배 오를 거라면서 이제 한 달 후면 이거 사고 싶어도 못 산다며 몇 년째 전화 오시던 그 아주머니도 언젠가부터 이제는 직접 전화 주시지 않고 녹음된 AI 목소리로 대신 전화를 주시고 있듯이 요즘에는 그냥 일반적인 전화 응대 외에도 의학이나 법률적인 전문적인 상담까지도 점점 더 빠르게 AI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고서는 앞서 본 변호사들이 그런 것처럼 그와 매우 비슷한 고급 직군인 회계사들의 상황 또한 지금 매우 비슷하다고 지적합니다. 즉 세무 대리 또는 회계사 역시 인공지능의 발전과 그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우리나라의 예를 한번 들어보아도 국내 4대 회계법인들, 즉 삼일, 삼정, 안진, 한영 모두 다 지난 몇 년간 각각 수백억을 들여 자체 AI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 시스템이 이미 주니어 회계사들의 업무를 최소 70%에서 최대 90%까지 대체하고 있어 앞서 본 로펌들의 상황처럼 당연히 이제는 신입 회계사 채용이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찌 보면 좀 당황스러운 게, 몇 년 전쯤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사회 직군들 가운데 가장 아래에 있는 가장 쉽고 단순한 업무를 하는 분야들이 제일 빨리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오히려 컴퓨터 프로그래머, 변호사, 그리고 회계사 같은 피라미드 가장 위에 있는 고급 직군들이 그 타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몸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인공지능 업계에서 비싼 의사들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거의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하려는 그런 움직임처럼 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시장의 입장에서도 보면 과거에는 굉장히 비쌌던 업무나 인건비 또는 서비스를 인공지능으로 저렴하게 대처하려는 시도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한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 이게 지금은 생산 대수가 얼마 되지 않아 한 대당 약 3억 원 정도 하게 되는데, 그 생산 대수가 3만 대가 넘어가는 순간 그 가격이 2천만 원 후반대까지 떨어지게 되고, 나아가 비단 현대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자동차 회사든지 이 로봇을 공장에 도입을 하게 되며,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서는 자동차 공장 노동자에게 시간당 임금을 약 10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이 로봇들의 경우 잠도 잘 필요가 없이 24시간 일하고 또 그들이 밤에 일할 때에는 공장에 불을 켜놓을 필요도 없는 데다 그저 전기비만 내면 무지막지한 속도로 생산을 해내기 때문에 이 로봇들의
시간당 인건비는 장기적으로 불과 2,000원 이하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잔인할 정도로 극명한 경제 효과 때문에 아마 정말 아주 길게 봐도 10년 정도 안에는 전 세계 모든 자동차 공장에서는 오직 이 로봇들이, 그리고 아마 매우 높은 확률로 그중 상당 부분이 현대 보스톤 다이나믹스의 로봇들로 이미 대체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영역은 오직 위대한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바로 예술의 영역, 즉 창의력의 영역입니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미 그 영역도 벌써 그 본진부터 털리고 있습니다. 즉 예술의 영역 역시 이미 인공지능이 시와 작곡 그리고 그림까지 일부는 우리 인간보다 더 대단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이는 그림이 아주 유명한 어떤 AI가 만들어낸 작품인데 그 디테일이나 구상 그리고 빛이나 질감의 표현 등등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3년 전에 등장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컬러는 모네의 작품처럼 보이면서도 화풍이나 붓의 질감은 고흐의 그림처럼 보이는 정말로 근사한 유화가 있는데 이것 역시 최근에 AI가 불과 몇 분 만에 뚝딱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볼 작품은 개인적으로 이거 옛날에 처음 봤을 때 정말 충격 먹었던 그림들인데 바로 인공지능을 이용해 18세기 스타일로 그려낸 그림들로 일단 그 아이디어가 너무도 신선하고 18세기에 나이키를 입은 인물들이 등장함에도 전혀 어색함이 없고 옷 스타일부터 색감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그냥 완벽합니다. 이 시리즈 몇 장 더 보겠습니다. 이 나이키 그림들은 인공지능이 단지 그림을 잘 그리는 정도가 아닌 그 표현력의 참신함과 창의성에 있어 그리고 멋잘 아래 있어 이미 우리 인간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너무도 멋지면서도 동시에 무시무시한 사례였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리스트를 보면 대학 교수들 역시 지금 가장 빠르게 영향을 받고 있는 직군으로 꼽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미 학생들이 각자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때문에 이미 교수들보다 더 많이 알고 수업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고서는 이제 조만간 대학 교수들이 더 이상 지식의 전달자의 역할이 아닌 학생들 사이 토론을 진행하는 등 학생들끼리 각자 그리고 서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도와주는 가이드가 되는 역할로 그 역할이 빠르게 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인공지능 관련 전망들과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에 있어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여기 소개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보고서 역시 그 제목이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인해 사라지게 될 직업군들이 아닌 가장 많이 영향을 받게 될 직업군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당 산업과 직업군으로 지금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 기술들이 파고들며 엄청난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뜻인데 이건 양날의 검으로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가장 말단의 반복 업무를 담당하는 직군들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점점 더 빠르게 대체되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의 도움을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예를 들면 중간 또는 높은 등급의 프로그래머들의 경우 오히려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혼자서 과거의 10배 심지어 100배 이상의 생산성을 발휘하고 있고 또 앞서 살펴본 로펌이나 회계법인의 경우도 보면 신입 변호사 또는 신입 회계사들의 경우는 채용이 어려워진 부분도 있지만 이미 해당 로펌이나 회계법인 내에서 자리를 잡은 주니어 또는 시니어 변호사 등 경력 직원들의 경우 기존의 업무 효율이 극대화되어 더 적은 시간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최고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다시 프로그래머나 변호사 또는 회계사나 대학 교수와 같은 전문직들 말고도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아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황인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는 예를 들면 그게 챗 GPT든 제미나이든 그걸 조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 동의하시겠지만 이제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사실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고 그냥 인터넷만 들어오는 곳이라면 아무 비용도 들지 않고 그냥 무료 서비스만 사용해도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교수, 박사, 전문가, 기술자, 상담사 등등 그런 최고의 인력 수천 명이 오직 나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이걸 잘 활용하기만 하면 과거의 대기업들이 수백억 원을 들여 수십 년 동안 해야만 가능했던 일들을 이제는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들이 그저 노트북 한 대와 인터넷이면 할 수도 있는 세상이 이미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AI 기술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몇 년 전 인공지능 발전 초기에 내내
내내 말해왔던 것 역시 이제는 how가 아닌 what을 생각해내는 능력이 기업이든 개인의 삶이든 승부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그 어떻게 부분은 이미 인공지능이 넘치도록 해주기 때문에 과연 그런 엄청난 인공지능의 힘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찾게 되면, 아니면 그게 뭐든 시도를 해볼 생각이 있다면 이 인공지능은 천군 만마와도 같은 정말 막강한 힘이 되어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이건 한국뿐 아니라 요즘 전 세계의 수많은 시니어 분들이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그냥 말친구처럼 또는 친구처럼 매일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며 외로움을 달래는 용도 역시 특히 요즘처럼 사회적 단절과 외로움이 만연한 시대에는 진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자기 인공지능에게 이름까지 지어주고 매일매일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 대화를 나누시곤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거의 맨날 혼자다 보니까 꽤 자주 인공지능과 밖에서는 물어보기 좀 그렇지만 너무 궁금한 것들, 예를 들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되는지, 정말 환생이라는 게 있긴 있는 건지, 진짜 인류 문명은 고작 7,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한 것인지, 그럼 그 전에는 인류는 뭘 하고 있었다가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딱 하고 나타난 것인지, 또 보통 여러 종교에서 영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영혼이란 태어난 적도 없고 소멸될 수도 없다는 건 이게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 어떻게 하면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처음 세상이 만들어질 때 빅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세상을 만든 신은 그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도대체 어디에 있던 것인지 등등 밖에서 물어봤다가는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해 혼자 그냥 이런저런 책에서만 답을 찾던 것들에 대해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며 이게 의외로 꽤 수준 높은 대화가 가능해져서 재미도 재미지만 굉장히 훌륭한 공부가 돼요. 아주 유익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또 준비가 되어 있든 말든 간에 조만간 이 인공지능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버릴 겁니다. 앞으로 대략 5년 후만 되어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을 것인데, 그렇게 이미 시작되어 버린 이 인공지능 시대와 그 변화에 대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위협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인공지능은 이게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꿈의 도구이며, 이제는 그 힘을 누구나 무료로 다 누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 때문에 어떤 직장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와 같은 부정적인 부분들만 관심을 가지는 대신, 지금 이 변화에 있어 보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면에도 관심을 가져 이미 우리에게 찾아온 이 시대가 주는 그 새로운 힘과 기회를 내가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집중해 보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며 그 변화를 즐겨보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현명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이게 진짜 요즘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얼마 전에 그 말도 안 되는 5천을 넘어서더니 오늘은 벌써 5,300을 넘어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우리나라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 3천도 넘지 못할 것이다, 4천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등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해 비관적인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 그건 비단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전 세계 최고 투자 기관인 골드만삭스조차 작년 1월에 낸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2025년 한 해 동안 그리고 2026년 동안 대략 2,700선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골드만삭스도 지금 깜짝 놀라며 올해 1월에 새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한국 코스피가 앞으로 5천을 넘어 계속해서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전망. 그런데 사실 그 보고서가 나온 시점에 이미 우리는 5천을 넘어서고 있던 상황이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뒷북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골드만삭스 말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기 어둠의 지하실에 갇혀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때부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기적 같은 현상을 굉장히 정확하게 전망해온 기관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게 바로 JP 몰건입니다. JP 몰건은 작년 봄에 보고서를 내면서 한국 코스피가 3,000을 넘어 3,200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는데 그게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또 작년 11월에는 아직 코스피가 4,00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 곧 5,000까지 넘을 것 같다고 전망했는데 그것 역시 흑석동 108도사만큼 정확히 맞췄는데 문제는 지금 이 JP 몰건이 이 전망치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올 1월에 새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코스피는 어렵지 않게 6,000을 돌파한 후 장이 좋을 경우 조만간 최대 7,500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정말 끝내주는 전망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건 최근 1년간 JP 몰건이 보여준 정확도를 보면 그 실현 가능성이 아주 큰 전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JP 몰건이 이 보고서를 발표하며 함께 첨부한 그 확신의 이유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째서 JP 몰건이 앞으로 단지 한국의 코스피 시장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와 국력이 거의 수직 상승하며 성장하게 될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한 부분인데 그 핵심 부분만 살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일단 이번에 발표한 JP 몰건의 보고서의 제목이 바로 너무도 근사한 Firing on all cylinders입니다. 즉 자동차의 엔진에 있는 8기통 가운데 그 8기통이 모두 다 폭발하며 터지고 있다는 뜻으로 어떤 한 분야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동시자발적으로 폭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인데 그래서 실제로 보고서의 세부 내용에서도 보면 한국은 지금 단지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에만 이러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와 방산 수출 그리고 조선업 등 여러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상승 동력이 발생하며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하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근 시일 내 한국의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막아설 장애물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즉 지금의 상승 요인을 제약할 요인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상황에서 보면 이 대한민국의 미친 질주를 아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보고서는 이어서 한국의 메모리는 지금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면서 그 공급이 수요를 전혀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 삼성전자의 경우 이미 올해 생산분이 모두 품절된 데 더해 이후 생산분 역시 생산분보다 구매하려는 수요가 훨씬 더 커서 추가적인 성장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최근 자사의 메모리 가격을 2배 이상 올려버리면서 안 그래도 초호황인 현재 상황에서 그 이익이 그야말로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JP 몰건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한국은 이 아시아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 지역 내 최선호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지금의 상승 사이클은 그저 시작일 뿐 앞으로도 상당 기간 추가 상승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근미래 경제 성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대한민국은 그저 아시아 지역에서 최고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또 가장 선호도가 높은 투자 지역이며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전망이 가장 확실시 되는 곳이 아니라 그냥 현재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지금 한국 같은 곳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 영상에서는 깊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보고서에서는 반도체나 방산 그리고 조선 외에도 지금 전 세계를 향해 정말 미친듯이 팔리고 있는 우리나라 전력 기기들에 대한 이야기와 로봇용 배터리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재작년부터 불붙기 시작한 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술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인공지능은 곧 반도체이기 때문에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연 200에서 3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영업이익은 현 시점 이미 정해진 미래나 마찬가지인데다 중국산 전기차용 배터리와는 달리 마치 로봇용 맞춤으로 개발된 것 같은 한국형 고성능 배터리 역시 아마 내년부터 제대로 불붙기 시작해서 지금의 삼성 못지않은 초호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마찬가지로 기정사실이며 그럼 이제 미국, 중국 모두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할 텐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막대한 양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이걸 더 세분화하면 일단 엄청난 양의 전기를 만들어야 하고 또 변압기를 통해 그 전기를 관리해야 하는데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설비 능력은 이미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에 들 정도이지만 우리 무기들의 경우처럼 그 가성비는 압도적으로 최강이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소 또는 소형 발전소
방산소 시장에서도 아마 조만간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고, 또 전 세계에서 그 경쟁자조차 없다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초대형 변압기 시장은 이미 벌써부터 수요가 공급을 저 멀리 초과해버려 반도체 못지않는 특수를 이미 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외에도 말하면 이제는 입만 아픈 우리 방산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한 번의 슈퍼 사이클이 돌아온 우리나라 조선 사업 외 지금 거의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호황기를 맞은 수많은 분야들까지 다 모든 실린더에서 동시에 불꽃이 터지며 지금 엔진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JP 몰건이 전망한 그 7500선도 어렵지 않게 도달하고, 또 그때 가서는 JP 몰건이나 아니면 골드만삭스와 같은 기관들 모두 다시금 그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 이제는 코스피 1만 시대를 다들 한 목소리로 전망하게 되지 않을까 매우 높은 확률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도 살다 보면 어떤 엄청난 운이 찾아오는 시기가 있고, 또 더더욱 오랜 시간 힘든 날들을 이겨내며 포기하지 않고 실력을 키워온 경우에는 그 운을 제대로 받아 정말 용이 하늘로 승천하듯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잘 풀리면서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커다란 성장과 성공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딱 그 엄청난 성장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그 가망 없던 90년대 시절부터 그 과정에서 몇 번이나 사업 접을 뻔했던 고비를 이겨내며 결국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이고, 방산이야 뭐 우리 위쪽에 사는 그 미친 친척들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로 살아온 그 서름과 불편함이 이게 또 이렇게 우리에게 힘으로 돌아와 지금 우리나라를 강력하게 받쳐주고 있고, 그 외 전 세계에서 아무도 따라할 수 없다는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나, 그리고 도대체 어째서 이런 분야까지 우리가 세계 1위인지 정말로 신기한 해적 케이블과 초대형 변압기 같은 전기 관련 기술력 역시 이제 전 세계가 전에 없던 전기 천하의 시대로 들어서며 지금 초특수를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성공은 아주 오래전에 그 씨앗이 심어져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 모두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물과 사랑 그리고 땀을 아낌없이 주어 길러온 그 묘목들이 이제 세계 속에서 거대한 거목들로 성장해 우뚝 서고 있는 그런 감개무량한 상황입니다. 부디 지금 불고 있는 이 순풍이 계속해서 더 크게 더 오래 불어 JP 몰건이 전망하고 있는 그 7500도 훌쩍 넘겨버리고 이후에는 1만도 넘어 더 크게 성장해서 그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 최고 자리를 모두 싹쓸이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도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